안녕하세요. 사사이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2살, 이른 나이에 이혼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영아라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혼자 살아온 저는 어른들의 조언을 구할 새도 없이 이른 결혼을 했고 제 삶이 아닌 듯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경험이 한층 더 늘은 기분입니다. 누군가에겐 이혼이라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저를 한층 성장시켜준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요. 저는 엄마와 둘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아빠는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중학교 때 아빠가 엄마를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계기는 엄마의 사고였습니다. 엄마는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다행히 현장에서 구조되었으나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에 맞춰 엄마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엄마의 면회 시간에 조금 늦어 서둘러 병원에 갔던 어느 날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화 중인 외삼촌과 숙모를 보았습니다. 두 분은 싸우고 있었죠. 영아 아빠를 빨리 찾아야 할 것 아니야. 지금 어머님도 병원에 계시는데 형님 저러다가 가면 우리가 영아까지 맞게 생겼잖아. 지금 영아를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 누나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난 내 새끼들이 더 중요해. 말이야 바른 말이지. 영아 아빠 형님 버리고 간 후로는 돈 없다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버님 병원에 계실 때도 돈 한 푼 보탠 것 있어? 그리고 이번엔 어머님 입원하시고도 한 푼도 안 보탰잖아. 그거 다 우리가 했어. 근데 이제 영아까지 우리가 맞게 생겼다고. 당신 정신 좀 차려. 내가 당신 집 간병사고 보모야? 알았어. 영아 우리가 맞지 않도록 할게. 누나 괜찮을 거야. 당신 똑바로 해. 형님 가기 전에 영아 아빠 찾아놔. 저는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야속하게도 엄마는 그 뒤로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린 나이였기에 조의금이라든지 엄마의 보험금 같은 건 몰랐죠. 외삼촌은 엄마의 장례 후 저를 외삼촌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집에는 저를 달가워하지 않는 외숙모와 텃세가 심한 13살의 사촌 여동생, 그리고 장난꾸러기인 9살의 사촌 남동생이 있었죠. 그렇게 저는 살아남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숙모는 저에게 당연한 듯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시켰고 여동생은 혼자 쓰던 방을 저와 함께 써야 하는 것이 억울했던지 제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겨울방학 때는 외숙모에게 제가 본인의 돈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그 덕에 저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삼촌이 집에 올 때까지 아파트의 상가의 화장실이나 놀이터의 터널형 미끄럼틀 안 혹은 엘리베이터 앞 계단을 떠돌며 외삼촌을 기다렸죠. 그리고 그날 외삼촌과 숙모는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들은 저에게 따졌죠. 그 이후 외삼촌은 집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저는 존재만으로 더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숨죽인 채 있는 듯 없는 듯 시간은 흘러 전 수능 시험을 받고 학교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저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갈 수도 있었지만 비싼 등록금이 걱정이었기에 가고 싶었던 대학을 포기하고 4년 장학금을 주는 지방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던 날 삼촌은 저에게 1,000만 원 남짓 남아있는 통장을 건넸습니다. 네 엄마 보험금을 지켜주고 싶었는데 내가 힘이 없어 그러지 못했다. 미안하다. 네 엄마 목숨값으로 받은 돈에서 이 돈이 남았구나. 저는 그 돈을 받아 학교 근처에 최대한 낮은 월세로 방을 구해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알바를 하며 생활비 및 월세를 충당했죠. 다행히도 성적이 좋았던 저는 23살에 교수님 소개로 서울에 있는 학교 선배가 차린 회사의 직원으로 조기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죠. 당시 남편은 30대 중반인 사장님의 친구이자 회사에 큰 돈을 투자한 사회이사였습니다.
이사님은 회사에 일주일에 2번 정도 오시곤 했죠. 말단 직원인 제가 봐도 일을 하러 온다기보다는 사장님실에 들어가 농담 따먹기나 하다가 점심시간을 맞추어 나가시곤 했습니다. 이사님과 사장님이 대화를 하시면 제가 음료를 내어드리곤 했는데 언젠가 음료를 내어드리던 저에게 이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인물이네? 지난달에 입사한 이영아입니다, 이사님. 하하하, 맞다. 내가 이 회사 이사였지. 야, 재호야, 나도 명함 하나 만들어줘. 아버지 회사에서 쫓겨나면 여기 와서 앉아있게. 사장님은 머쓱한 얼굴로 저를 내보냈습니다. 이후 이사님은 회사에 오면 제 자리를 먼저 들르곤 했죠. 저는 다른 직원들의 눈이 부담스러워 허둥거렸지만 이사님의 행동에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번의 시간이 흘러 이사님은 저에게 식사를 제안했고 거절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던 저는 이사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이사님과 얼떨떨한 식사를 한 어느 날 제 형편에는 한 번도 가볼 수 없었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중 이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영아야, 너 나랑 결혼하자. 나는 네가 마음에 들어. 너랑 결혼하고 싶어. 네? 이사님, 그런데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알아. 재호한테 이야기 들었어. 이사님은 제 지난 세월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너 부모님도 안 계시고 지금도 혼자 살고 있고 재호 회사가 네 첫 직장이고 나도 다 알아. 근데 나는 네가 좋은데? 이사님 부모님께서 저 같은 며느리를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거절하는 방법을 몰랐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님은 노련했죠. 그게 네 걱정이야? 너 드라마 많이 봤구나. 그건 내가 장담하는데 넌 신경 쓸 것 없어.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이남 중 차남이라 그랬는지 제가 생각했던 시부모님의 반대는 전혀 없었죠. 그러나 외삼촌 가족 이외의 인맥이라고는 고등학교 친구 2명만 있던 저는 결혼식에 초대할 수 있는 하객이 6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준재벌에 속하는 중견기업을 운영 중이었기에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러야 했고 제 쪽의 하객 200명 정도를 하객 대행으로 진행하셨습니다. 제 혼주석까지도 말이죠. 결혼 후 따뜻하지는 않았던 시부모님은 그래도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꿈꾸던 가족의 삶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에게 구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었죠. 결혼 후 저는 시부모님의 뜻에 따라 직장을 그만두고 살림과 남편 내조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내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저에게 손을 대기 시작했죠. 처음엔 술에 취해 물건을 던지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물건이 저를 향해 날아왔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고도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때리지만 않으면 인간 대접을 해준다고 그렇게 저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며 그 상황을 버틴 것도 같네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때리는 순간은 잦아졌고 제 몸에 남은 멍자국 또한 늘어갔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지 이틀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호출이 있었습니다. 35도 이상의 더운 여름이었지만 저는 멍을 가리기 위해 긴팔 옷을 입고 시댁으로 향했죠. 저를 본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저에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기사를 불러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하셨죠. 종종 시어머니의 호출로 시댁에 가면 저녁 식사까지 하고 돌아오곤 했기에 편히 집으로 오면서도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여쭤볼 용기가 없어 그냥 그렇게 넘어갔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난 뒤 남편은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을 위해 해외로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가면 적게는 2주, 길게는 한 달씩 다녀오곤 했는데 남편의 출장 기간 동안 책도 읽고 영화도 보며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니는 종종 저를 호출하곤 했죠. 시어머니와 있으면 좋은 기분이 들기도 했기에 저는 그 호출이 반가웠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인도네시아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고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다. 이제 우리도 민호의 자식을 보고 싶구나. 새아가도 민호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다녀오거라. 아버님의 말씀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으나 이내 네 아버지, 한국에서 조금 정리할 것이 있어 이 사람이 마무리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기에 제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인도네시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전 남편이 떠난 후 2달 뒤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은 무인도에 갇혀있는 삶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사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영어 교육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받은 것이 전부였던 제가 동남아 특유의 억양이 섞인 영어를 알아듣기는 힘들었죠. 인도네시아어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편히 살 수 없었던 저는 남편이 붙여준 대학생에게 영어와 인도네시아어 과외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마트에 가서 식재료를 사고 집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언어 공부를 하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빴던지 대부분 귀가가 늦었고 간혹 일찍 오는 날이면 무엇이든 트집을 잡아 저를 때리곤 했기에 저는 집에서조차 늘 긴장하고 남편에게 거슬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저인지라 외국에 나와서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고국에 있는 것과 타국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더군요. 저는 남편이 없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특히 집 근처에 있는 마트에 가는 시간이 좋았죠. 덥긴 하지만 바람도 쐬고 한국과 조금 다른 식재료들을 구경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 중 유일한 행복의 시간이었죠. 처음엔 마트 구경을 주로 했으나 몇 달이 지나 주변 지리가 눈에 익기 시작하자 동네 구경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외를 해주던 학생에게 물어 옆 동네의 마트로 산책 겸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늘 가던 마트와 반대 방향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트에서 장을 봐 집으로 돌아가던 저는 우연히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남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남편의 차를 쳐다봤지만 남편은 없이 차만 주차되어 있더군요. 저는 옆 동네까지 온 것을 남편에게 들키면 또 트집 잡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인도네시아에 온 지 1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제 생활에는 작은 변화도 없었습니다. 늘 남편의 눈치를 보며 노력했죠. 남편은 종종 집에 일찍 올 때면 식사 후에도 집에서 일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전화통화를 해도 저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기에 그냥 남편이 일을 하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나니 간단한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더군요. 그리고 그날 역시 남편은 식사 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쿠쭈까 머린드깐 깔리안. 남편은 누군가에게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알아들은 척 남편의 통화 내용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남편은 누군가에게 오늘은 갈 수 없다. 내일 아침에 가겠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은 저는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휴대폰을 거실에 놓고 잤습니다. 제가 말을 모르니 봐도 상관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어와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어요. 남편만 모를 뿐이죠. 그렇게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더군요. 그것도 아주 오래된 관계로 보였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기 전부터 만난 것 같더군요. 저는 정확한 번역을 위해 남편의 휴대폰의 대화 내용을 모두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번역기로 남편의 대화를 확인해 보았죠. 휴대폰 메시지 속의 그녀는 남편의 현지 처였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다니던 그때부터 그녀와 함께 지냈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 부인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위로 올려보니 제가 이곳으로 오는 것이 결정되자 그녀는 남편에게 화를 냈고
남편 또한 제가 이곳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말했으니 바꿀 수 없다고 말한 내용도 있더군요. 대부분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내 가정이라고 생각해 왔는지 이곳에 그의 또 다른 가정이 있다는 것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저는 서울에 있는 친구인 지연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말을 듣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내가 네 남편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분명히 이상한 놈일 거라고. 지연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증거 잡아서 이혼해야지 무슨 소리야. 영아야, 우리 아직 20대야. 평생 이렇게 살 순 없잖아. 하지만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내가 무슨 수로 증거를 잡아. 내가 여기서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남편 사람들인데. 지연이는 저를 위해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사를 다니고 있던 지연이는 가이드들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가이드가 저를 도울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리고 그 가이드가 소개해준 현지 브로커는 남편의 외도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전에 옆 동네로 장을 보러 갔다가 남편의 차를 본 곳이 그 여자의 집이더군요. 남편은 출근 후 2시간 정도 회사에 머물고 이후로는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그 여자는 임신 중이더군요. 그리고 추가로 알게 된 사실은 남편과 그녀는 이곳에서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는 법적 부부였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제가 남편의 상간녀였던 것이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몇 달에 걸쳐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모으며 숨죽이고 지냈습니다. 남편의 행동은 늘 같았죠. 그래서 증거를 모으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명절이 되어 남편과 한국으로 갔어요. 남편은 4박 5일의 일정이었지만 저는 시부모님과 2주를 지내다가 돌아오기로 했죠. 남편은 제가 한국에 좀 더 머물다 오는 것을 아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당연히 본인도 좋았겠죠. 그녀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간 후 시어머니께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에게 맡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힘들다는 것 나도 알고 있다. 한여름에 긴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니? 내가 그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유겠지. 난 이제 네 시아버지와 그만 살 생각이다. 그런데 널 이 지옥에 두고 갈 수가 없구나. 민호는 평생 제 아비가 그러는 것을 보고 자란 놈이야. 제 아비만 무서워했지. 내 속으로 나왔지만 한 번도 내 편인 적은 없었다. 이 집 남자들 독한 사람들이야. 어설프게 이혼하겠다고 했다가는 빈털터리로 쫓겨날 테지. 그놈이 때릴 때마다 증거를 모으거라. 네가 돌아와 소송을 할 때부터는 내가 널 막아주마.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그게 얼마가 되었든 내가 지원해주마. 이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인도네시아로 간 것이었고 현지에서 증거를 모으는 데 필요한 돈은 모두 시어머니가 지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손찌검도 모자라 현지처에 대한 사실까지 알고 난 뒤 정말 기막혀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소장이 도착하자 시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겁에 질려 어찌할지 모르는 저를 시어머니가 단단히 잡아주셨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시아버지는 생각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제가 가진 힘은 턱없이 부족했기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남편과 산 기간이 6년여밖에 되지 않는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하면 40년을 맞고 살은 시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어마어마했죠. 시아버지의 모든 정신은 시어머니와의 소송으로 쏠렸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에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돈과 6년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수준으로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이혼 소송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 동안 모아둔 사진과 여러 장의 진단서 덕에 결국 어머니는
집안과 기업에 대한 비밀 유지 조건으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에 5층 빌딩 한 채와 돌아가실 때까지 쓰지 못할 만큼의 위자료를 받아 이혼하셨죠. 자유의 몸이 된 어머니께서는 경기도에 마당이 있는 예쁜 집을 지어 앞마당에 꽃밭과 뒷마당에 텃밭을 일구며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을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생활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사실 그 사이 전남편과 시아버지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저와 소송이 끝나자마자 인도네시아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온 것이죠. 그런데 시아버지 때문에 일이 꼬인 것 같더군요. 현지처는 현지에만 두라고요. 사실 그러고도 남으실 분이긴 하죠. 전남편 역시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 계속 두려고 했던 거였겠죠. 그래도 아이까지 데리고 왔으니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해 보려 한 것 같은데 결국 실패하고 그 여자와 함께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그곳에서 세금 관련된 안 좋은 일들이 있었나 봐요. 큰 과징금을 내야 해서 인도네시아 지사를 닫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한국에 올 수도 없고 당장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진 남편은 이리저리 돈을 빌리고 다니는 모양이더군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따로 알아본 것은 아니에요. 몇 달 전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시아버지 회사의 세무조사 관련된 기사를 봤거든요. 시아버지의 회사가 그동안 인도네시아 지사를 이용해 돈을 세탁해 왔는데 누군가의 꾸준한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고 써 있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은 오랫동안 조사도 받고 추징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고 혹시 시어머니가 제보하신 게 아닌가 싶어 슬쩍 여쭤봤는데 긍정도 부정도 안 하시네요. 저는 지금도 주말이면 어머니를 찾아뵙거든요. 이혼 후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지난 시간에 대해 서로를 보듬고 있어요. 부모님이 없는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신 어머니에게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는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무엇보다 제 생각과 의견을 잘 듣는 사람이죠. 천천히 조금씩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크게 배웠으니까요. 아직은 어리다면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 인생의 주체가 되어 즐겁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